사회문화 2번 보자. 여기는 교환이론에 대한 얘기인데, 교환이론이라는 게 원래 사회 구조상 우리가 지배계급이 있고 피지배계급이 있잖아. 뭐 보통 권력자라고 얘기하고 일반인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이런 구조 속에서 지배자 역할이 있고 피지배자 역할이 있고, 아니면 동등한 관계에서의 계약 관계가 있잖아. 뭘 해줄 테니까 뭘 해줘. 여기는 지금 그 자원 배분에 관해서 이런 관계들, 상하관계 혹은 수평관계, 이때의 교환 이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속 주거나 퍼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상호 간의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또 다른 지배자 혹은 상대방이 생긴다는 거야.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교환 이론이란 말이야. 뭐 사회 계약설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지배설도 있고 경제적 이론도 있고, 이런 걸 다 통합됐다고 생각하면 돼. 교환 이론은 사회의 구조를 설명하는 이론이고, 사회의 근본적 속성을 보상 또는 효용을 확실히 하려는 욕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행위자 간의 자원 교환을 설명하고 있는 이론이다. 일방적인 관계는 아니야. 여기 이제 수평적 관계도 있었고 수직적 관계도 있는데 모두 일방적 관계는 아니란 말이야. 사회학자 리처드 에머슨은 개인 및 집단적 행위자 간의 교환이 동일한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이해 가능한지를 탐구했다. 이제 연구의 목적은 바로 이거야. 자, 사회의 개인과 개인 혹은 집단과 개인, 집단과 집단, 얘네들이 다 교환되는 원리가 하나인지 탐구한 거야. 한 가지에 의해서. 그러면 있다면 그게 뭘까? 이거 연구한 거야. 에머슨이 볼 때 사회 구조는 자신의 자원 가치를 높이려는 행위자 간의 자원 교환으로 구성된다. 자, 사회 구조 결론 내릴게. 에머슨의 사회 구조는 뭔데? 그랬더니 자신의 자신의 자원이 뭐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 가치를 높이려는 자원 교환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본 거야. 자, 그럼 교환을 기본으로, 이거는 수단이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건 바로 사회 구조에서 이런 식으로 발휘된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야. 교환은 사회 네트워크 내에서가 중요하지. 이 안에서 행위자들이 자원의 분배를 놓고 협상하는 상황. 그러면 이거는 수평적 상황이 되겠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다음에 행위자들이 추후에 보상이 주어질 것을 기대하는 거. 그리고 계속 제공해.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상을 받는 거야. 이건 호혜적 교환이다. 보통 호혜적이라는 말은 고마워서 움직이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그 무슨 섬에 박쥐가 그 피를 빨아다가 동료를 먹이는 이유가 뭘까? 먹이는 이유가 뭐? 나중에 내가 배고프면 피를 먹고 하면 동료가 줄 테니까. 알았어? 그래서 하는 거야. 그랑 비슷한 거야. 그지? 계속 내가 제공하면 결국 나중에는 보상을 해줄 거야. 그래서 제공을 한다고. 그 다음에 자원 분배를 놓고 내가 줄 테니까 너도 줘. 이건 협상적 교환이라고. 호혜적 교환, 협상적 교환. 어디서? 네트워크 내에서. 자, 이게 두 가지가 일반적인 유형이고, 유형 중 하나의 모습을 띈다. 둘 중에 하나일 거야. 협상된 교환의 특징은 작동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왜냐하면 생각해봐. 협상이잖아. 서로가 합의를 해야 되니까 그 과정이 길고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 그 다음에 비용과 이익에 대한 명시적 인식과 계산이 상당히 포함된다는 점. 자, 지금 계속 협상된 교환이야. 우리가 뭔가 1대1로 바꾸려 할 때 자신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하잖아. 그러면 낮춰야지만 협상이 가능하고 상대방 가치하고 맞춰야 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시간 걸리고, 명시적 인식이 뭐야? 아, 분명히 이건 있잖아. 비용과 이익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산이 된다는 거야. 이게 계산이 되면 자기한테 유리하면 바꾸겠지. 그지? 그 다음에 당사자 모두가 받아들여야 타협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갈등 과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뭐 당연한 거야 이건. 자, 우리가 1대1 협상을 한다면 협상된 교환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확실한 인식이 없으면 바꾸지 않을 거고 계산도 돼야 되고 그다음에 당사자 모두 받아들여야 되고 타협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갈등 과정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협상된 교환이야. 두 번째, 호혜적 교환은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자원을 제공한다 그랬지. 가치 있는 자원으로 갚으리라는 기대가 포함됐다 그랬지. 따라서 호혜적 교환은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보상의 연속으로 구성되지만, 자, 우연성이다. 근데 재미난 건 우연적인데 연속적이다. 그 다음에 협상된 교환에서는 자원 분배가 되기 전 교환 행위자들 간에 자원에 대한 일련의 제한과 역제한이 이루어진다. 이건 됐고요. 이 제한과 역제한이 뭐야? 협상하려고 있잖아. 서로의 어떤 그 타협점을 찾는 과정이야. 내가 뭐 해줄 테니까 아니면 역으로 뭘 해달라고 하든지 뭐 이러면은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호혜적 교환은 절대로 그게 아니라 계속 주는 거야. 주는 이유가 뭐라고? 나중에 갚을 거니까, 받을 거니까. 이게 이제 교환 방식이란 말이야. 두 가지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여기는 비중을 차지하는 게 협상된 교환이지, 그지? 그 다음에 교환 행위에서 행위자는 다른 행위자가 자신에게 자원을 의존하는 정도만큼, 자, 자원을 의존하는 정도만큼, 자원을 의존하는 이게 자꾸 계속 이기네. 자원을 의존하는 정도만큼 많이 의존하면 어떻게 해? 권력을 많이 주겠지. 의존을 많이 하는데 자원을 의존하는 정도만큼 권력을 갖는다. 나한테 많이 의지하면 내 말을 잘 따를 것이고 뭐 해줘도 그만이고 아니면 난 내 말을 안 들을 거잖아. 예를 들어 행위자 A가 행위자 B에 대한 권력은 A의 권력. B가 자신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 가치를 부여하는 자원을 얻기 위해서 A에게 의존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되겠지. 그지? 의존도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A를 많이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결국 A의 말을 잘 듣는다. 그거를 뭐라 해서 권력을 주는 거야. 의존은 권력의 궁극적 원칙이다. 권력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그러면 여기부터 시작됐다는 얘기야. 의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권력으로 이어진다. 물론 의존은 상대방이고 권력은 내가 갖는 거야. 동일한 게 아니고. 다른 행위자가 추구하는 자원이 높은 가치를 가지는 정도, 그걸 내가 갖고 있어. 그러면 그 자원을 갖고 있는 나에게 의존하는 거고 나한테 권력을 많이 줄 거고 이 자원의 대안이 매우 적어. 그러니까 나 이외에는 얻을 수가 없어. 그럼 나를 의지하는 거고 추구하는 비용이 너무 많아. 그럼 나를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 정도에 따라서 의존의 크기는 결정된다. 그래서 권력의 크기는 의존 정도에 따라서 의존의 크기는 이걸 얻는데 다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비용이 덜 드는 게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거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두 행위자 모두 상당한 정도의 상호 의존성을 보인다. 그러면 당연히 관계가 성립되겠지. 의존을 많이 하고 그러면 권력을 많이 주고 이런 상호 의존성. 그럼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고 권력을 주고 의존하고 권력을 준단 말이야. 그럼 각자 상대방에 대한 큰 권력을 부여할 거고 그럼으로써 교환 관계에서 권력의 총량 혹은 권력의 힘, 평균이 값이 커지기 때문에 구조적 응징력 또한 증대된다. 당연하죠. 상호 의존성이 큰데 서로가 서로를 쳐다보고 있는데 의존성은 커질 수밖에 없죠. 다만 이제 예를 들어 이게 의존하는 것과 권력 간의 관계가 동일하진 않죠. 한 사람이 A라는 사람이 B에 의존하는데 B가 A한테 똑같이 의존한다. 그건 말이 안 되지. 그지? 한쪽은 우리 식량을 의존하고 한쪽은 무기를 의존하고
그럼 두 사람은 식량과 무기가 엮어져서 상호 의존성이 아주 커지지. 둘 다 식량을 서로 의존한다?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우방이다, 뭐 동맹이다 하는 게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거야. 구조적 응집력이 상당히 커지죠. 그러나 행위자가 교환 상대보다 많은 권력을 가지면 자 이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상호 의존성이 아주 크면 끈끈한 응집력이 발휘되는데 문제는 행위자가 교환 상대보다 많은 권력을 가지면 이거는 깨졌잖아. 뭐가? 균형이 깨졌잖아. 그러면 행위자는 교환 상대자의 의존을 이용해서 부가적 자원을 확보하거나 의존적 상대방으로부터 자원을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럼 관계가 어떻게 돼? 균형이 깨진 거야. 한쪽의 의존도가 커지니까. 그러면 이거는 협상된 교환은 이루어질 수가 없겠지. 그때부터는. A에 대한 B의 의존도 때문에 A에 대한 B의 의존도. B가 A를 의존하는 거다. A가 B에 대해서 더 많은 권력을 가진다면 그러면 B는 A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A는 권력의 이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사용한다. 그래서 얻는 게 뭔데요? 부가적 자원을 확보하거나 자원을 획득하는 비용을 줄여. 그 전보다. 알았니?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 이익을 더 많이 가질 수도 있어. 이미 균형적 관계는 깨졌기 때문에. 의존적 관계, 종속적 관계로 바뀐 거야. 이는 권력 불균형 관계인데 마치 이걸 말한 거 선생님이. 에머스는 권력의 불균형으로 인한 권력 사용은 권력 관계에 평형을 부여하는 균형화 작동을 활성화한다. 자, 뭐 이건 너무 본능적이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예를 들어 북한이 중국의 의존이 너무 강해. 그러면 북한은 의존성이 강한 중국의 눈치를 볼 거고 중국은 어떻게 돼?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건 너무 이상한데? 불공평한데? 그럼 어떻게 돼? 공평한 쪽으로 가려고 하지. 그게 여기서 말하는 평형을 부여하는 균형화 작동이 활성화된다고 하는 거야. 너무 일방적이네? 아니 이건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 맞춰야 되겠어. 이게 작동한다는 얘기야. A가 B에 대해 권력의 이점을 가진 상황에서 B에게는 A가 제공하는 자원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거나 A가 제공하는 자원의 대안을 찾거나 자신이 A에게 제공하는 자원의 가치를 증진하거나 자신이 제공하는 자원에 대한 A의 대안을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네 가지 선택지가 있다. 자, 먼저 첫 번째. 아까 지금 얘기했잖아. 중국하고 북한 관계였는데 북한이 할 수 있는 건 뭘까? 이거지. 뭐야? 첫 번째가 뭐야? B에게 A가 제공하는 자원. 자, 너네가 제공하는 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누가 주장하는 거야? 북한이. 쉽게 지금 설명하려고 북한하고 중국 얘기하는 거야. 중국에 의존하는 북한이 중국에서 제공하는 자원이 별로 가치 없다고 생각한다고. 그걸 전달해. 그러면 그 자신의 입장이 반영될 거 아니야. 그럼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첫 번째 대안이라고. 그렇게 하면 중국의 입장이 좀 바뀔 수가 있잖아. 눈치를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A가 제공하는 자원에 대한 중국이 너무 불공평하니까 다른 나라에서 수입할래? 다른 나라에서 식량 얻을래? 그럼 중국이 움찔하겠지, 그지? 세 번째, 자신이 제공하는 자원의 가치를 증진. 우리가 식량을 받은 대신에 뭘 제공했는데 그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야? 우리 자원의 가치를 높이는 거야. 네 번째, 자신이 제공하는 자원에 대한 A의 대안을 축소. A가 요구하는 걸 줄여버린다고. 양을 줄이든지 횟수를 줄이든지. 그러니까 자기 거를 갖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거야. 두 번째는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거야. 네 번째는 내가 하는 거야. 내게 훌륭해. 내게 좋은 거야. 내 가치가 있는 거야. 마지막 자신이 제공하는 자원에 대한 A의 대안을 축소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상대방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상대방의 가치를 낮추고 내 가치를 높이거나 상대방이 아닌 다른 상대자를 찾으면 A가 많은 권력을 갖고 B는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이런 불균형 상태를 균형 상태로 바꿀 수 있는
활성화, 작동 방법 네 가지를 얘기한 거야. 알겠지? 이 선택지들은 A에 대한 B의 의존도를 감소시키거나 반대로 B에 대한 A의 존중, 의존을 증가시키면서 교환 관계의 균형으로 다시 되돌려 놓는 작동 장치가 된다. 그런 얘기야. 알겠지? 항상 이게 자연이잖아. 자연스러운 거. 균형 상태가 불균형 상태가 되고 불균형 상태는 다시 균형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는 거. 이러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에머스는 행위자 간의 연결 패턴인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서 네트워크 내의 중심성과 권력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했다. 뭐 이것도 다 사실은 당연한 건데 중심성이 뭐야? 그러면 네트워크 내에서 다른 위치들을 연결하는 중심이 되는 위치에 있어서 자원의 흐름을 매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뭐 예를 들면 그 자원이라면 제일 중요한 자원일 수도 있고 또 국가라면 제일 많이 의존하는 국가가 되겠지. 그게 중심성이란 말이야. 에머스는 중심성을 보여주는 네트워크 내에서 높은 중심성을 가진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들의 가치를 부여하는 자원을 적절히 제공하지 못했어. 그럼 이게 불균형 상태가 뭐냐면 위에서 말한다면 자원의 적절한 분배가 있었잖아. 그게 사회 구조의 기반인데 이게 흐트러지면 어떻게 돼? 당연히 얘가 제대로 제공을 못하면 어떻게 돼? 얘를 무시하고 다른 애를 찾겠지. 예를 들어 대통령이 제대로 못해. 그러면 그 못하는 것 때문에 그 다음 선거에서는 다른 당을 찍고 다른 대통령을 뽑잖아. 그런 거랑 똑같다고. 당연히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외부에서 찾는 거야. 자원의 흐름을 제대로 매개하지 못하면, 즉 제대로 분배하지 못하면 권력은 자원에 대한 직접적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다른 행위자들을 축으로 붕괴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거 봐. 이 옮겨가는 거란 말이야.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던 지배계급, 통제권,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다른 지배자, 잘할 수 있는 지배자를 옮겨 타는 거야. 중심성을 잃어버리면 다른 중심성을 찾는 거지. 기본이지, 이게. 예를 들어, 봉건제에서 왕과 영주들이, 자, 이제 중심성. 네트워크 구조를 가정해보자. 왕은 영주들의 연결한 중심이 되는 위치에 있는데, 왕은 중심성. 영주와의 관계를 맺어. 영주들 사이에 자원의 흐름을 매개한다. 이 매개한다가 잘 분배한다 그런 얘기야. 왕이 중심에서 영주들끼리의 자원 배분을 잘 매개해서 잘 흐름대로 보낸단 말이야. 영주들은 자기 영지에서 농노들에게 대한 지배를 바탕으로 왕에게 자원을 제공하고 농노들이 생산한 자원을 일부를 왕에게 전달한다. 왜? 왕이 중심성을 가지고 잘 네트워크의 중심에서 자원의 흐름을 매개하고 있으니까. 그냥 일방적 제공이 아니야. 잘 배분하니까. 라는 쉽게 얘기하면 교환이란 말이야. 교환 일종의. 자, 제공받은 자원에 대해서 왕이 무엇을 갚을지가 문제다. 영주들은 왕이 자신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인식하기 시작해. 야, 우리가 이렇게 농노들을 통해서 생산한 자원을 왕한테 계속 주고 있어. 주기만 하고 있어. 왕은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그럼 어떻게 돼? 당연히 새로운 왕을 찾겠죠. 이게 뭐냐면 교환관계의 네트워크를 파괴하고 네트워크 내에 권력관계의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야. 이때 권력의 중심은 가장 가치가 높은 자원의 공급 원천이라고 그랬지, 그치? 원천이 있는 영주 쪽에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지. 왜냐하면 자원을 공급하는 걸 시작으로 하고 있잖아. 그리고 왕한테 권력을 줬잖아. 그러면 권력을 가진 왕이 뭐 해야 돼? 영주들한테 뭔가를 반대급부로 제공해야 되는 건데 제공하지 않으면 영주들이 이건 불균형이라고 인식하고 균형을 찾을 수 있는 사람으로 다른 왕으로 옮겨 타겠지. 그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는 왜 봉건제가 붕괴했는지 설명하는 한 가지 예가 되겠지. 이것 때문에 붕괴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사회의 많은 네트워크에서 권력의 중심이 가장 가치가 높은 자원의 공급 원천 쪽으로 이해가는 거.
나타났다. 권력의 중심은 어디라고요? 자원의 공급 원천 쪽으로 이동한다. 이게 첫 번째란 말이야. 이는 행위자들이 교환 관계를 파괴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네트워크에서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제일 처음에 자원을 공급하는 쪽이 권력의 중심이라고 봐야 되겠지. 이렇게 에머스는 교환 과정을 네트워크 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개념함으로써 교환 이론을 사회 구조를 설명하는 수단으로 만들었다. 이게 에머슨의 교환 이론. 알겠지? 그래서 이걸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에머슨의 교환 이론을 가지고 사회 구조를 설명하고 있어. 처음에. 그 다음에 교환의 종류가 협상된 교환, 호혜적 교환. 그것들이 각각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럼 교환 행위의 원천은 뭘까? 마지막 결론이 된다면 뭐냐면 자원을 공급하는 원천이 권력의 중심이라고 했는데 중간에 보면 뭐냐면 불평형에서 불균형. 불균형은 다시 균형을 찾으려는 그 활성화가 작동된다. 그 얘기했지, 그지?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서 중심성을 얘기하면서 중심성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면 권력관계는 무너질 거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갖고 사회구조는 이렇게 교환 이론을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개념화시킨 맨 마지막 부분은 교환 이론의 의의라고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 교환 이론은 막연한 생각이다. 근데 그걸 이론화시켰어.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게 마지막 부분에 에머슨의 교환 이론의 의의라고 해야 되겠지. 개념화시킨 거. 구조도 설명하고 사회구조도. 자, 1번 봐봐. 이렇게 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거. 1번 네트워크 내의 중심성, 권력관계의 변화에 대한 에머슨의 교환 이론은 실제 사회의 많은 네트워크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활용되고 있다. 맞았고요. 2번 사회 행사 간의 자원 교환은 보상, 효용이 확실하게 하려는 욕구였다는 것이며 이는 유형할 수 있고 두 가지로 유형했다. 맞지? 협상이냐 호혜냐. 3번 교환 행위의 의존은 권력의 궁극적 원천이라고 그랬지. 권력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의존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랬지. 행위자는 다른 행위자가 자신에게 의존하는 정도만큼 그 상대급부로 권력을 주는 거지요. 맞았고요. 4번 교환 행위자 간의 권력 불균형 관계에서 권력의 이점을 가진 행위자의 교환 상대에 대한 권력 사용은 권력 불균형을 심화시킨다 그랬어. 권력 불균형이 심화되는 건 뭐야? 봐봐. 불균형 관계에서라 그랬잖아. 자, 이 내용을 잘 들어봐. 불균형 관계가 되면 뭐가 한다고? 평형, 그러니까 균형화 작동이 된다 그랬잖아. 균형화.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균형화가 작동된다 그랬지. 언제? 권력 불균형이 심화된다 그랬어. 이해됐냐 무슨 말인지? 처음에 균형이었다가 불균형 관계가 되면 균형화 작동이 된다 그랬지. 이 불균형이 심화된다가 틀린 거야. 불균형 상태에서는 어디로 간다고? 균형화 상태를 추구한다고. 이게 맞는 얘기지. 됐어? 무슨 말인지? 심화되는 게 아니라 균형화가 작동돼서 어떻게? 균형 상태로 가야지 다시. 그 다음에 에머스는 사회구조가 행위자 간의 교환으로 구성되며 교환이론 이에 따라서 개인과 집합적 행위자의 교환을 동일한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까 네 얘기했던 대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한 거야. 당연히 개인이건 집단이건 전부 다 설명할 수 있다. 근본적 속성, 보상이냐, 교환이냐, 뭐 이런 것들은 교환 이론의 바탕으로 이해가 가능하다. 동일한 기본 원리는 개인도 그렇고 집합적 행위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런 뜻이야. 정답은 4번이지. 권력 불균형은 균형화가 작동해서 균형 쪽으로 간다. 심화되는 게 아니다. 2번으로 볼까? 윗글 바탕으로 보기를 위한 내용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자, T1, T2 함께 정기적으로 테니스 게임을 하는 모임을 만들었다. 그런데 여기에 T3가 들어와서 T1과는 게임을 하지 않고 T2하고만 게임을 하게 됐어. T1과 T3는
테니스를 치려면 T2에게 의존해야 해서 게임의 테니스 공을 제공했다. 자, 의존적 관계. T3는 T2한테. 잠깐만. T1, T2, T3가 들어와가지고 T2와 게임한 거구나. 요거하고 요거. 그러면 T1은 T3하고 테니스를 만약에 친다. 그러면 T2에게 공을 달라고 해야 돼. 알았니? 이후에 T4가 몸에 새로 들어왔어. T4는 T1과 T3하고만 테니스를 쳐. 그럼 T2는 또 제외됐네. 그지? T1, T2, T3가 모두 같은 테니스 실력을 갖추었으며 동등한 경기 참가 기회가 주어진다. 다른 조건은 상관이 없다고. 자, 그러면 이 공을 의존하는 사람들은 T2한테 의존적 성향이 크다면 T2의 말을 잘 듣겠네. 공을 빌리려면. 그럼 권력이라는 걸 줘야 될 거. 이 사람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지. 그치? 자, 1번. T3가 테니스 모임에 들어와서 T1하고 T3로부터 부가적 자원을 확보했다. 자, 1번 틀렸어. 뭐가 틀렸어? 부가적 자원은 권력이라는 것을 얻게 된 건 T2라고. 얘네들은 T2에 의존하기 때문에 부가적 자원을 확보한 게 아니고. 부가적 자원은 뭐라고? 권력. 원래 없었는데 의존하다 보니까 권력이 생긴 거야. 이해됐어? 2번. T3가 말이지 테니스 모임에 들어와서 T2는 T1에 대한 권력의 이점을 누리게 되었어. 맞았죠? 왜냐하면 T1과 T3가 T2에 의존하기 때문에 의존한다는 건 권력을 줘야 된다는 거야. 알았니? 의존으로부터 권력은 창출되는 거니. 왜냐면 동일한 거다. 뭐가? T1도 그렇고 T3도 그렇고 모두 T2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T2는 그만큼 입김이 세졌다. 권력이 생겼다.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T4가 테니스 모임에 들어서 T2에 대한 T1의 의존이 증가했대. T2밖에 없는데 뭐. 테니스 치려면 T2한테 공을 빌려야 된다니까. T2의 의존이 증가했다. 자, 선생님 봐봐. T2의 의존이 증가한 거는 의존이 그대로지 증가가 아니지. 원래 가졌던 거지. T2에 대한 의존이 됐어. 그러면 봐봐. 자, 다시 한번. 이게 지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 왜냐면 이게 그 관계가 있잖아. T1, T3 얘네 둘이 테니스 치면 T2한테 의존했는데 여기 T4가 들어왔잖아. 근데 T4가 들어와가지고 T1이나 T3하고만 테니스를 쳤대. 그러면 관계가 T1, T4, T1 왜 이런 T1이 아니지? T3, T4가 돼야 되겠네.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의존하는 건 T2가 되겠지, 그지? 자,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 지금 T2에 대한 T1의 의존은 줄어들었죠. 줄어들었다고. 선생님 봐봐. T1과 T3가 얘네 둘만 칠 때는 T2한테 테니스 공을 얻어서 칠 때 둘이 게임한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 지금 상황이 바뀌었어. T4가 들어오면서 이렇게도 칠 수 있고 이렇게도 칠 수 있는 거야. 맞지, 그치? 그러면 이게 의존도가 떨어졌죠. 의존도가 떨어졌지. 이 경우에만이니까. 이해됐어? 이게 분산됐다고 생각해야 되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 지금 뭐야? 선생님이 내용을 다시 찾아주세요. T4는 T1이나 T3와 텐스를 쳤다. T1, T2, T3, T4가 모든 안 됐고, T1에 의존했다. 새로 들어와서 이렇게 치거나 이렇게 쳤단 말이에요. 맞았어요. 그러면 이게 증가한 게 아니라 감소했다고 해야지. 감소했어.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 그렇지?
그 다음에 T4가 테니스 모임에 들어와서 T1이 T2보다 많은 권력을, 아니야, T1이 가진 게 아니고 T2가 가진 건데, 그 권력이라는 게 이렇게 분산됐어. 알았어? T1이 가진 건 아니야. 그 다음에 5번. T4가 테니스 모임에 들어와서 T3, T2에게 제공하는 자원의 가치는 낮아졌다. 낮아진 게 아니지요. 여기는 T3가 T2에게 제공하는 거. 자원의 가치는, 자원의 가치라는 게 권력이니까. 권력, 잠깐만. 여기 5번 있잖아. 첫 번째 거로. T3가 들어와가지고 T1하고 테니스 게임을 해야 되는데 T2에 의존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자원의 가치가 낮아진 게 아니지. 왜냐하면 여기는 의존도가 생겼으니까. 그리고 그것만큼 권력을 줬으니까. 이해됐냐? 무슨 말이지? 낮아진 것이 아니다. 새로운 어떤 권력이 생긴 거야. T2한테. 그래서 저 지금 이 설명에서 가장 적절한 건 2번이다. 알았지? T2는 T1에 대해서 권력의 이점을 누리게 됐다. 왜냐하면 이 T1과 T3가 게임을 하기 때문에 공을 제공하는 T2의 의존도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3번으로 볼까? 윗글을 읽으며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교환 행위에서 두 행위자가 각각 상대방이 가진 자원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래야지 협상이 되겠지? 그러면 만약에 그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 의존성은 증가하겠지요. 맞았고. 2번 교환 행위에서 행위자가 교환 상대보다 권력이 적으면 권력이 적대. 행위자가 있는데 교환 상대보다 권력이 적으면 그러면서 교환 상대가 권력이 더 세단 말이야. 그러면 교환 상대에 대한 의존을 감소시키거나 자신에 대한 상대 의존을 증가시키려고 하겠군. 그렇지. 자신의 의존도를 증가시키려고 하겠지. 아니면 상대방의 의존을 감소시키려고 하겠지. 이게 불균형 상태에서 균형화가 작동된다고 보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상대방이 더 가치가 있다면 균형화시키는 방법이 뭐야? 상대방 내 가치를 높이거나 행위자 가치를 높이거나 상대방 가치를 줄여야지 형평성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게 2번이잖아. 3번. 호혜적 교환에서는 제공하는 자원에 대한 보상이 만족스럽지 않아. 그러면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군. 자, 호혜적은 기대하고 주는 거잖아. 근데 여기 타협을 통해라는 말은 협상적 교환을 의미하는 거니까 맨 부분의 해석이 틀린 거지. 계속 줘도 나중에 얘가 갚을 거야가 호혜적인 교환이란 말이야. 근데 무슨 협상을 해? 나중에 줄 거라는 기대, 확신을 가졌으니까 계속 자원을 제공하는 거지. 4번. 협상된 교환에서 자원이 배분되기 전의 협상 과정에서 행위자들 간에 자신이 유리하도록 상대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하겠지. 즉 자신이 가진 자원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겠지. 5번. 협상된 교환에서는 행위자가 상대가 어떤 자원을 제공할지 알 수 있지만 호혜적 교환에서는 상대가 어떤 자원을 제공할지 알 수 없겠군. 이걸 왕하고 영주하고 설명할 때 농노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원을 왕한테 제공했는데 왕이 제 역할을 못한다. 그때 그 제공하는 게 뭐야? 자원을 제공해야 되는데 어떤 건지 모른다 그랬어. 확신이 없다고. 정확하게 정해진 건 없어. 라고 얘기했지. 자, 그래서 이 5번도 맞는 해석이지. 협상할 때는 알고 제공하지만 자원을 호혜적인 때는 일단 제공하고 어떤 자원을 받을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줄 거라는 것만 알고 계속 제공하는 거야. 자, 4번 볼까? A를 바탕으로 보기에 그림 1번, 2번 이해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 네트워크 구조, 교환 이론을 설명할 거야. A부터 13까지. 네트워크 내의 자원을 교환하는 서로 다른 행위자들이다. 시간이 흐른 뒤 그림 1의 구조가 그림 2로 변했대. 네트워크 구조가 바뀌었대.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뭘까? 그러면 먼저
A에서 얘기한 거는 뭐야? 권력관계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본문에서. 그러면 그림 1에서 그림 2로 달라진 걸 찾아야 되는 거야. 알았니? 그러면 여기 지금 보니까 K2 동일하다면 대상 상대자가 누구야? K1. 여기는 K3, K4로 바뀌었네.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지. 상대자가 다 바뀌었어. 만족하지 못했나 봐. 영주 입장에서 왕이 뭘 해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왕이 제대로 못해. 그럼 다른 권력자를 찾는다 그랬잖아. 자, 그걸 떠올리면서 하면 되겠네. 자, 1번. 그림 1에서 네트워크 구조가 유지되지 못한 것은 K2, K3, K4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되 쉽게 얻을 수 없는 자원을 K1이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K1이 문제다. 맞죠? 이렇게 자원을 교환하는데 이걸 못 줬다고. 그러니까 다른 대상자를 지금 찾은 거 아니야. K1에서 다른 대상자. 이렇게 찾은 거라는 얘기죠. 2번. 그림 위에 K5 어디냐? K5. K5가 가진 자원의 가치가 높아지더라도 K2가 K5에 대해서 가진 권력의 크기는 변화될 수 없다. 자, 여기서 전제가 뭐지? 자원의 가치가 높아졌다. 그러면 K5의 가치가 높아졌단 말이야. 그러면 자원의 가치를 높아졌다고 생각하면 반대급부의 K3한테 요구하는 게 커지겠지. 맞지, 그지? 그렇지 않겠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권력 구조의 변화가 생기겠지. 이해됐어? 무슨 말이지? 이게 조건이란 말이야. 자원의 가치가 높아지면 의존성이 떨어지면 권력의 양도 함께 떨어지겠지. 의존이 커지면 권력이 커지는 것처럼. 그러면 자원이 높아지면 의존도는 떨어지는 거고 권력도 함께 떨어지는 거야. 변화될 수 없다가 틀린 거지. 변화하겠지. 그 다음에 3번. 그림 위에서 K2가 가장 가치가 높은 자원을 공급의 원천을 가지고 있다면 그럼 얘는 끊을 수가 없는 거야. 권력 중심은 K2로 이동하고 네트워크 내에서 권력 관계도 변화하겠지. 이해됐냐 무슨 말이지? 요게 달라진 거야. 변수란 말이야. 앞에 변수가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지지. 이유는 뭐야? 여기 아까 얘기했던 A에서 뭐라 했냐면 권력 구조는 변한다 그랬어. 권력 관계가 변한다고. 뭐에 따라서 기준이? 자원의 가치. 자원의 가치가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그러면 권력 구조, 권력 관계 이것도 변화가 온다고. 이건 인과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앞에 게 조건이 변하면 여기서 조건이 뭔데? 자원의 가치가 달라져. 그럼 당연히 권력 관계 구조도 바뀌겠지. 높은 자원의 공급의 원천을 가지고 있다면 조건이 달라져. 그럼 뒤에도 변화가 되겠지.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그림 2에서 K5에서 7 이거는 K2에게 얘네들은 K3에게 의존하며 K2, K3, K4의 권력의 이점을 누리고 있군. 맞았죠? 그러니까 이 구조가 되는 거야. 어떤 구조? K2, K3, K4. 그 다음에 얘네들은 K4한테, 이 아이들은 K2한테, 이 아이들은 K3한테 의존도가 높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저런 권력관계 구조가 형성된 거야. 5번 그림 1에서 그림 2로 탈중심화. 자, 중심화 아까 설명했는데 K1이 중심화였어. 그런데 K2가 중심이었는데 K2, K3, K4로 바뀐 거야. 기존의 네트워크의 자원에 대한 간접적, 직접적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K2, K3, K4가 중심화됐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훨씬 더 중요해졌단 말이야. K1과 K2에서 이렇게 달라졌다. 중심화가 이동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정답은 2번이고요. 앞에 전제가 달라지면 뒤에도 변화하는 것이 맞다. 그 다음에 자, 어휘 바꿔쓰기. 뭐 이건 뭐 국어 문제니까. A부터 E까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A가 뭐야? 돌아가는 게 뭐야? 작동하다, 그치? 작동하다. 기계지마, 기계. 기계가 작동하는 거잖아. 어떤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움직인다는 얘기가 돌아간다. 맞았고요. 2번. B가 뭐지? 걸린다. 뭐가 걸려? 소요되다. 요구됐다. 시간이 들다. 시간이 들다.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걸린다. 이 말은 시간이 소요된다. 시간이 걸린다. 같은 거지. 그지? 돌아간다. 작동한다. 이거 같은 거잖아. 3번 C가 뭐야? 방안을 강구하다. 광고한대. 대책을 마련하는 거네. 마련하는 거. 그지? 어? 광고하다. 라는 말은 살피다가 아니지. 대책을 마련하는 건데 살피는 건 아니지. 살핀 다음에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C번이 틀렸지. 그지? 그 다음에 D번은 뭐야? 교환관계를 파기하고. 파기한다. 깨트려 버리는 거야. 파기하다. 조약, 약속 이런 거 다 깨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2번은 넘어간다. 뭐지? 영주 쪽으로 이동하는. 이동, 권력의 이동을 하는 거야. 이동한다.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바뀌는 거니까 넘어간다. 권력은 넘어갈 수 있는 거니까 이동한다. 그렇지? 넘어간다. 이동하다. 정답은 3번이다. 뭐로 바뀐다고? 강구하다. 마련하다. 대책을 마련하다. 알았지? 살피는 게 아니고. 정답은 3번. 자, 여기까지.